자, 최근에 굉장히 위험한 발표가 났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요즘에 저희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IMF 때만큼 위험해질까요?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됐다가 잘못되면 IMF급으로 터질 수도 있을 만한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70년 만에 한국 외환시장에 빗장을 푼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 2024년 7월 이후가 되겠죠. 1948년 이래로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변화를 겪는다. 그랬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국내 은행 간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아니, 외국 금융기관들이 시장 참여가 아예 안 됐냐? 아예 안 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약이 많았죠. 그래서 시장 참여가 가능한 외국 환 업무 취급 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 증권사들이 참여를 할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곳들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외환 전문 투자 회사 이런 곳들은 투자 매매 중개업 등에 상당한 영업을 행위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된다. 즉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우리나라 시장에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다. 그래서 내용 보면요. 인가요건, 적정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특별 정보가 확인이 돼야 되고 본국 감독 당국의 규제, 즉 우리나라 규제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무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현물환, FX, 수합 거래가 허용이 된다. 내용은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해외 영업시간을 2시까지 연장을 한다. 지금 오후 3시 30분까지였는데 이거를 오전 2시까지 연장을 한다. 그래서 우선 연장하고 나중에 24시간까지 확대를 하겠다. 실시간 전자거래 고도화해서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API를 RFI에도 연결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 허용한다.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그리고 국내 기관은 역할 경쟁력 유지해라. 뭐 이런 이야기죠. 본점 지점 간에 국내인과 외국 환 중개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거래 허용하고 차입 신고 의무도 면제한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고 의무, 보완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뭐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멈춰놓고 읽어보시든지 나중에. 그래서 보면은 국내 기관 중심의 외환 건전성 관리 체계를 보완해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더라도 괜찮게 하겠다. 뭐 그래서 불법 거래 신고, 의무 위반 통지하고 위탁 감사 등 실시하겠다. 기대하는 것은 국내 외환 시장을 대외에 개방하겠다. 그리고 시간을 연장하겠다. 인프라 구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내용 자체가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없애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좋게 만들겠다. 그런데 보면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냐? 자, 첫 번째, 마감 시간이 오전 2시예요. 코인 시장 생각해 봅시다. 코인이 왜 미친 듯이 막 변동폭이 있었고 그랬냐? 코인은 전 세계적이었기 때문에 24시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잠도 못 자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보다 코인 중독이 유독 심각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다 깨서 일어나서 코인부터 보고 그러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어이 큰일 났다 코인부터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자본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대폭 연장함에 따라서 그 뒤에는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고 그 이후에 개인 시간을 통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뒷시간에 자야 되는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노려서 한번 갑자기 쭉 빠진다든가 쭉 치고 들어와서 오르네 하고 무지하게 샀더니 다음날 밤에 쭉 뺀다든가 여러 가지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도 그렇고 외국인 자본이 투자가 용이해진다는 거. 반대로 장난질 치기 좋다는 소리죠. 이런 것들을 개방하는 거에 따라서 외국인 자본을 많이 유치할 수도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긍정적인 방향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부작용에 대한 위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유동성이 적은 밤 시간대에 여기의 기간을 통한 대량의 외환 거래가 이루어져서 갑자기 환율이 팍 올라가요. 뭐지? 환율 오르는구나. 우르르 몰려가서 이만큼 올려놓으면 다음날 밤에 쭉 팔아버려. 장난질 치기 좋다는 거죠. 대규모 외환 자금을 다룬 경험이 축적된 글로벌 투자사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개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개방을 하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개방을 해야 되죠. 경쟁력을 갖춘 뒤에 개방을 해야지 개방부터 해놓고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방법은 안 된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전문가들이 한국의 금융기관은 역량을 높여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을 한다. 즉 역량이 높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역량을 높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한다는 거죠. 물론 내년 하반기까지 시간이 있고 그때까지 얼마나 역량을 갖출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 정도의 역량을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가? 그랬을 때 높여야 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높일 수가 없는 상황 자체가 저희가 관치금융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작년 6월부터 금리 인하 주문, 뭐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6월부터 뽑아봤어요. 금리 인하 주문 들어가고 이자 장사 지나치다 계속 압박하고 그래서 예금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낮추라고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왜? 예대 금리 차가 너무 크다. 얼마나 남겨 처먹으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들어갔죠. 그런데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있죠. 사채금리. 법정 최고금리를 20%에서 24%로 다시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죠. 이거 문정부 때 24%에서 20%로 내렸는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1금리 2금은 금리가 올라갔는데 왜 우리는 법정 최고금리가 20%밖에 안 되냐. 지금 같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밀려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용도가 떨어지고 갚기 힘든 사람들이야. 그래서 못 갚아서 우리가 손해볼 것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법정 최고금리 20%는 매우 부족하다. 24%까지 올려줘. 이런 기사가 나오는 반면에 왜 예대금리 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사가 없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부실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실도가 굉장히 높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많이 부실해지죠. 연체율이 그렇게까지 아직 높진 않은데요. 이제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이유는 자영업자 연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짜 위험한 것들은 연체율에 포함 안 되게 다 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부실을 대비해서 당연히 대출금리를 더 높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대금리 차가 너무 크다. 어떻게 했어요? 예금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낮췄죠. 공시해라 너네 금리차. 금리 인상기인데 계속 엄발에 오줌 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죠. 이게 지금 매달 나오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금감원장도 지금 사회이사 겨냥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낙하산 인사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은행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요. 그래서 예금금리를 높였어요. 대출금리를 좀 낮추고 예금금리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예금금리가 올라가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 그래서 대출금리를 결국에 밀어 올린다. 그러니까 예금금리를 낮추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금 조달하기 힘들어졌죠. 그래서 채권 발행을 하게 되는 거고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는 사람들이나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예금금리 얼마였어요?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모인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차곡차곡 모였는데 옆에서 한방 대박 났네 이런 소식만 계속 들려오게 되면은 사실 상실감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양극화도 많이 벌어지고. 이래서 금융기관의 역량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계속 맘대로 누르는데 내 말 안 들어? 최근에 S은행 바뀐 지 한 달 만에 또 바뀐대요. 뭐 건강상의 이유로 퇴진이라고 하는데 건강상의 이유가 맞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은행들 맨날 돈잔치 한대. 라이트하우스 저 인간은 은행들 돈잔치 한다는 기사는 안 보고 맨날 저렇게 관치금융 기사만 들고 와가지고 하는 건데 아니다 은행들 엄청 많이 남겨먹는다. 그것 좀 억제한 거고 사람들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말이 맞느냐? 은행의 경쟁력이 올라갔느냐? 그래서 2023년 1월에 기사 나왔습니다. 상위 500대 은행 브랜드. 여기 우리나라 것만 뽑아왔어요. 번역을 했습니다. 21년에서 22년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KB금융그룹이 브랜드 평가가 AAA에서 AA 플러스로 떨어졌죠. 브랜드 가치가 5,319점에서 4,63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위는 56위에서 72위까지 하락. 자, 그 다음에 신한금융그룹. 여기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락하고 브랜드 가치도 6,104점에서 4,620점으로 떨어졌죠. 당연히 순위는 53위에서 74위까지 하락. 하나금융그룹 AA 플러스에서 AA 3,413에서 3,327로 86위에서 95위로 우리 112위에서 125위로 기업 131위에서 134위로 농협 159위에서 165위로 사는 여기만 올랐죠. 292위에서 258위로 그 다음에 DGB 여기가 272위에서 318위로 자 순위 다 떨어졌죠. 얘 빼고 브랜드 가치 오른 데는 기업하고 사는 여기 두 군데 올랐네요. 그 다음에 브랜드 평가 오른 데 있어요. 브랜드 평가는 떨어졌거나
유지되는 정도조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우리 은행들 지금 경쟁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왜? 금리 인상하는데 금리 인상 효과를 못 보고 있으니까. 저렇게 은행의 순위들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억제가 거의 대출금리 위주로 들어갔었죠. 근데 거의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이때부터 예금금리 억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니 기준금리가 3.5인데 예금금리가 3%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굉장히 많이 억누르 놓은 거예요. 올해는 순위가 더 떨어질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다 떨어뜨려 놓은 상황에서 내년에 외환을 개방하겠다. 물론 잘 되면 좋죠.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서 외국인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선순환으로 우리나라에 돌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왔다가 한탕 치고 쭉 빠져나가면은 가뜩이나 자본력 부족한 우리나라 은행들 돈 어디다 갖다 다 썼어요. 이금융 지원해줘, 그 다음에 자영업자 지원해줘, 뭐 지원해줘, 특례보금자리론 지원해줘. 특례보금자리론 나름 잘 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군데군데 반등 나오는 데 있어요. 핵심은 DSR이라고 그랬죠.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DSR을 피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몇 군데 잠깐 반등 나오는 곳들이 있긴 한데, 다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들어오면 되겠어요? 특히 가뜩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가 심각하고 한미 금리차가 많이 벌어졌고, 이런 이야기들. 여기 와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럽은 긴축하는데 미국은 속도 조절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아니, 그거는 유로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미국은 속도 조절, 긴축 속도 조절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은은 긴축하는데 정부가 완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더 달러 대비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유로화 대비 원화 가치는 개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유럽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가지고 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험성 속에서 외국인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건데, 넣기 좋다는 건 빼기 좋다는 소리예요. 쉽게 빼기 좋으면은, 잠깐 좀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돌면은 환율이 팍 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 뭔가 완화해주고 외국인 다 완화해주고, 막상 민생을 위한 정책은 얼마나 나오고 있냐. 외국인 자본 놀이터 만들 생각이에요. 물론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좋죠. 성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나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격투기 선수들도요, 개최할 때까지는 살을 쭉 빼죠. 경기 나가기 전까지는 물 마시고 어느 정도 회복해가지고 좋은 컨디션에 나가도록 해요. 그런데 지금 개최 끝나자마자 거기서 헌혈을 좀 더 하고 뭐 하고 이 시국에 푸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잘못되면은 굉장히 돌이킬 수 없게 돌아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넣기 좋다는 건 빼기 좋다는 거죠. 그러면 외환이 굉장히 빠져나가기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외환이 굉장히 빨리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외환위기예요. 그게 IMF 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전에 미국에 엄청난 긴축이 있었어.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요, 더 정책이 시행되면은 IMF 같은 사태가 또 터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